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2월 2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가지고요.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뭐니 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중국에서 저희 형님 형수가 오셔가지고 온 가족이 또 가족 식사도 하고요. 저희 아들은 오늘 한국을 오는데 저희 딸이 또 와 있어가지고요. 네, 되게 행복한 하루였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또 회사와 있다가 요 앞에 여의도 공원 건너서 이제 저녁을 먹고 IFC를 한번 가봤어요. IFC를 가봤는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셨고 거기서 티나 하나 좀 그러면 사볼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확실히 사람 많은 곳에 가니까 한 1시간쯤 있었으니까 몸이 약간 좀 으실으실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제아의 종소리 들으러 그때도 12월 31일 날 밤에 그 종로에 엄청 사람 많을 때 한번 나갔다가 1월 초에 감기를 되게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사람 많은 데 다닐 때는 아직까지도 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 가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질문 여기 공매도에 관한 질문도 우리 재영님인가요? 누구 되게 학구적으로 적어 넣으셨는데요. 정재영님이죠. 네, 요 부분 이번 주 주말에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이렇게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거기에 제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신님 예전부터 그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이분은 우리 제도권에 제가 옛날에 되게 존경했던 저희 신한투신의 팀장님이셨던 분 투자의 본질 책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해놨었죠. 저한테는 참 제가 저런 그 팀장님을 만났던 게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팀장님이 항상 이제 들어오는 그 증권사 브로커분들 들어오면 항상 일어나서 두 손으로 이제 자료를 받고 거의 7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갑을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갑을 관계에서 갑인 사람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을인 사람이 찾아오면 보통 앉아서 어떤 경우는 이럽니다. 예, 자료 두고 가세요. 이러거든요.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 그런 경험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도 영업합니다. 저희도 슈퍼갑들이 있잖아요. 그 슈퍼갑들 찾아가면 진짜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신한투시 시절에 CIO 분하고 우리 국내 최대 은행 중 3대 은행 중 하나 갔다가 그 상무님하고 저랑 그때 제가 대리 과정 시절이었었는데 왔더니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우리 팀장님이 항상 일어나서 70도로 인사를 하고 딱 서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제 신님을 보면 옛날에 항상 저희 제가 참 존경했던 그 팀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제신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참고로 작년 대주주 양도세 낸 사람이 7,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50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 낸 사람 수를 따로 통계를 내야 된다. 아마 10명도 안 될 거다. 7,000명은 진짜로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50억으로 하나 10억으로 하나
항상 내는 사람이고 진짜 대주주라는 거죠. 지분을 지키기 위한 대주주들 자꾸 부자 감세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양도세 10억 한다고 안 내던 사람이 내고 50억 한다고 내던 사람이 안 내고 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을 굉장히 잘 아시는 고수분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읽든 아니면 질문이 있습니다에 답을 하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나 제가 이제 잘못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늘 긴장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참 따뜻한 말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이라서요.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저출산의 그늘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도 그 IFC 걸어가면서 유모차 이래 끌고 가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애들 얼굴 보면 그냥 애들 얼굴만 봐도 막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천진난만한 이 세상사 고민 없이 저 나이 때는 참 얼마나 참 기분 나쁘면 울고 굉장히 솔직한 나이죠. 애기들 얼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유모차 끌고 가는데 애기인가 해서 보면 안에 강아지가 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그게 개모차라고 하네요. 자, 올해 판매량 분석해 보니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와, 1,000만 명이나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군요. 이야,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대로 뚝 떨어졌는데 동물용 유모차가 6대 팔릴 때 아기용 유모차는 4대 팔린다고 합니다. 이야, 씁쓸하다 그죠? 올해 들어 온라인 시장에서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을 사상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국가 소멸 위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는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꾸준히 늘어난 역량으로 풀이된다. 25일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보다 늘어났는데요. 원래는 강아지는 그저 목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닌다? 그렇게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정말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특히나 건물 안에서는 유모차에 태우는 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덜 줄 수가 있고 그죠. 강아지나 아직까지 특히나 이제 남의 강아지는 내가 강아지를 키워도 남의 강아지가 이렇게 올 때 어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겁을 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카테고리의 합계 판매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21년에는 33%, 작년에는 36%였는데 올해 57%가 됐네요. 반대로 유아용 유모차는 67에서 작년에 64로 떨어졌다가 올해 43%로 떨어져서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가 좀 다른가요? 안에 내부 구조가? 반려동물용과 유아용 유모차 판매량의 극적인 변화가 이 저출산 현상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데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0대 미만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14.43명에서 지금 20년에는 7.82명을 거쳐서 올해는 6.6명으로 내려앉았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몇 명 중 몇 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2000년 14.43명, 올해 6.6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1000명당 잠깐만요. 1000명당은 아니고 100명당 100명당이면 6.6%인데 그죠? 100명당이 아닌가 싶네요. 10대 미만 연령층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4.74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 역시 2000년에는 1.48명이었습니다. 예전 지금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1.5명 정도, 네, 두 가구가 2명 낳고 1명 낳고 2명 낳고 1명 낳고 그래서 1.5명 정도는 됐는데 지금 2020년에 0.84명, 작년에 0.78명, 야, 올해 0.72명, 야,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0.6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유아용 유모차를 새 제품으로 구매하기보다 중고 거래로 사거나 몇 달 단위로 대여하려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러겠네요. 대여 업체를 이용하면 한 대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유모차를 6개월 동안 40만 원 안팎으로 빌려 쓸 수가 있네요. 그렇네요. 유모차를 사면 애가 워낙 무럭무럭 빨리 자라다 보니까 유모차를 아무리 오래 써도 뭐 1년이면 되니까 그죠? 반면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2만 가구, 25.4%.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수가 여기다가 4 곱하면 4, 6, 24, 2,400만 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저희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옛날에 저희 집 어릴 때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개를 키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좀 힘들고 제가 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어느 집을 미국 주택에 딱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눈 가렵고 코가 막 간질간질해져서 혹시 여기 뭐 개 키우냐고 했더니 고양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좀 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개를 못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이 있는 집으로 가면 네, 거의 100% 키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이 개가 제가 우리 삼천포 얘기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IQ 70인 강아지가 집에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저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강아지가 알까 모를까 하면 개 키우는 분들은 다 바로 대답이 나오시죠. 예, IQ 70인 강아지가 집안에 여러 명이 있어요. 아버지 있고 뭐 어머니 있고 뭐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알까 모를까 안다고 100% 다 그거 당연히 알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IQ 70인 강아지도 아는데 우리가 뭐 유튜브 나와서든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할 때 특히나 저희 또 뭐 고객 상담도 많이 하고 했을 때 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든 아니면 그냥 동호회 활동을 할 때든 항상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안 보여서 상대는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가 다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진정성 있게 무슨 일을 하든 진정성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상대가 다 안다는 거죠. 예, 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걸 이제 제가 강아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강아지 이론은 2005년도에 우연히 탐방을 갔다가 그 코스닥 회사의 그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의 강아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다 상대가 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요거 부분 안 읽었네요. 자, 특히 젊은 층일수록 반려동물에게 드리는 양육 비용도 큰 것으로 확인이 됐다. 지난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양육 비용, 병원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약 3만 원 오른 15만 원이었는데 20대의 양육비는 21만 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1인 가구의 양육비용 역시 한 마리당 평균 17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보다 많았다. 1인 가구 위주의 젊은 층에서 반려동물에게 돈을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 30대 40대 부부들이 그 가임이 안 돼 가지고 강아지 피 키우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제 친구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도 애가 없어 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 나이 때는 이제 50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30, 40대에 만약에 자녀가 없으시면 저는 입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강아지도 키우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정이 가는데, 입양을 해서, 네, 애를 키우면, 훨씬 좀 가치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네.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애들을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일이 없어지면 정말 애들 한 몇 명 입양해서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사로 보겠습니다. 모든 산업 파고드는 AI, 삼성, 인텔, 퀄컴 신기술 진검승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텔 주가가 오늘 아침 채슬리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안 되나 했다가 거의 뭐 80% 올라갔고 AMD 같은 경우에도 한 110% 올라갔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200% 이상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인텔의 반격이 좀 시작됐던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2024의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pervasive라는 단어를 썼네요. CES 2024를 개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2024년 CES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박람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AI가 CES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인데 CTA는 올해 혁신상의 AI 부문을 추가할 만큼 AI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CES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떤 AI를 공개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삼성전자는 1월 8일 개최하는 프레스 컨퍼런스 이름을 모두를 위한 AI for All이라고 지을 정도로 AI에 집중할 것을 예고를 했고요. 갤럭시 S24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성형 AI 가우스와 함께 삼성의 최신 가전제품에 AI가 어떻게 녹아들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도 고객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다를 주제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는 자사가 AI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이게 될 고객 경험을 소개하고요. SK텔레콤 역시 AI 기술을 대거 선보이는데 도심 항공교통 UAM하고 AI 반도체 사피온 그리고 AI 기반 실내외 유동인구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리트머스 플러스를 소개한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서 동물 엑스레이 등을 분석을 하는 엑스칼리버, 사피온의 최신 AI 반도체 X330, AI를 활용해서 오래된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하거나 AI로 자막을 생성을 하고 번역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AI 미디어 스튜디오 등을 전시를 한다고 하네요. LGU+는 이상엽 CTO 등 임직원 참관단을 투입해서 AI 기술을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CES 2024에서는 미국의 두 반도체 기업 최고 경쟁자가 기조연설을 하는데 바로 팻 겔싱어 인텔 CEO하고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CEO네요. 두 사람의 기조연설 핵심 주제도 AI라고 합니다. 겔싱어 CEO는 AI가 기술과 인류 간 상호 연결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면서 CES 2024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AI 기능을 구현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인텔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캐치프레이즈인 모든 곳의 AI 모습을 어떻게 소비자 기업 모두를 위한 AI 기능을 구현하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했고요. 인텔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캐치프레이즈인 모든 곳의 AI의 모습을 CES에서 보여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AI 학습용 반도체부터 PC,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퀄컴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생성형 AI를 가동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온 디바이스의 생성형 AI는 우리가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반도체가 스마트폰, 랩톤, 확장현실, XR 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에서 생성형 AI를 가동할 수 있는 최적의 반도체임을 강조를 했네요.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에서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한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크 업계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고요. 다만 AI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CES 공식 투어 프로그램 운영사인 스토리테크의 로리 슈워츠 CEO가 AI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유행어가 됐다면서 이제는 AI의 적용 사례에 따라 이를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죠? AI 그렇게 좀 너무 브로드하게 AI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밑에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슈워츠 CEO는 현재 적용 사례에 따라 AI를 5개로 분류를 했네요. 첫째는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맞춰서 제품 개발이나 디자인,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생성형 AI고 미드저니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대표적이고요. 둘째는 최근 애플이 출시한 헤드셋 비전 프로로 대표되는 공간 컴퓨팅입니다. 그는 AI가 공간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내다봤고요. 야, 비전 프로가 가상화폐 VR 기계 같은 거잖아요. 페이스북 지금 메타 이름이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이 벌써 한 10년 됐을 겁니다. 오큘러스라고요. 이렇게 또
쓰는 VR 기계 그거를 한 10년 전에 1조가 넘는 가격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에서 이 VR 기계로서는 메타가 제일 앞서 있는데 이번에 애플이 이 비전 프로를 거의 한 500만 원 가격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한 3,500불이니까. 그래서 요 공간 컴퓨팅 요걸 두 번째로 뽑았고요. 자, 셋째는 예측 A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전력망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하는 게 이게 벌써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최대 헤지펀드에서 석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워런 버핏, 피트 린치 기록을 다 보기 좋게 압도적으로 기록을 다 뭐라고 그러죠? 기록 브레이킹 레코드 기록을 다 부셔버리고 66% 연 66%의 수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미 벌써 이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네, 그래서 제가 자꾸 퀀트적으로 최근 제가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올해가 대통령 3년 차에 홀수했고 홀수에는 코스닥 수익률이 40.9% 평균 수익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 23% 이런 식으로 쭉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에 이미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소위 말해서 이제 로봇하고 싸우는 거죠. 로봇의 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면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측 AI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하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AI로 실시간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인데 실시간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 의료기기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영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놓칠 수 있는데 AI는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대체를 하지는 않겠지만 요즘 루닛이라는 회사가 그런 걸 하고 있죠. 다섯째는 가상비서로 병원이나 소비자와 소통하는 환경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가상비서네요. 가상비서. 콜센터나 가전제품에서 점차 AI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금융권에 뭔가를 문의하려고 하면 챗봇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안내가 뜹니다. 벌써 요 다섯 번째도 빠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이번 CES 2024를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는 지속가능성인데요. 지속가능성?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빌리티, 에너지, 푸드테크, 스마트홈 등 다양한 산업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성. 네. 그리고 현대차는 미래차와 함께 수소 사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현대차는 미래차와 함께 수소 사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인데 SK그룹은 이번 CES에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7개 계열사가 통합 전시관을 꾸리고 기후위기가 사라진 넷제로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은 CES 전체 기조연설에서 육상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여기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내용이 담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무착륙 비행 GPU 퓨어
시체 졸업 사진? 2023년 세계의 키워드. 네, 매경 특파원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인데요. 매년 12월이면 세계 유수기관에서 올해의 단어를 발표를 하는데 2023년 대표하는 단어로 환각을 느끼다. hallucinate. 네, 이게 마약 때문에 그런가요? 그 다음에 breeze. 이성을 끌어당기는 매력 등이 꼽힌 가운데 매일경제 특파원들이 취재 현장에서 포착한 트렌드를 올해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착륙 비행, flight without landing, 랜딩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그죠? 야, 하여튼 뭐 작년 요맘때 올해는 무조건 1Q, 2Q가 박살 난다고 하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네. 1년 전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올해 미국 경기 침체를 전망을 했지만 미국 경제가 오히려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데 차가는 단어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올해 미국 경제가 견조했던 것은 분명하다. 네. 저기도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루비니 교수님도 메가 트레트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름뿐인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노 recession in name only 이름뿐이었던 리세션이네요. 리노를 만들어낸 것도 같은 맥락이었고 증시가 올해 예상 외로 강세를 보이자 이를 리노 랠리라고 불렀네요. S&P 500이 지금 연초 이후 23% 올랐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연율 기준으로 2.2, 1분기가 2.2 나왔고요. 2분기가 2.1인데 3분기가 4.9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선박을 했고 코로나 팬데믹 직전 해인 2019년도에 성장률이 2.2, 3.4 그리고 그때도 3분기가 4.6이 나왔었네요. 거의 이번에 거의 비슷했네요. 네, 2019년이 대통령 3년 차였었잖아요. 그런데 1Q, 2Q까지는 그때도 ISM 제조 PMI 같은 게 뭐 46, 5 정도까지 이제 빠졌었으니까요. 그러다가 3분기에 GDP 성장률도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 1월 말 2월 초까지 미국 시장이 강했었는데요. 그죠? 그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처음에는 그게 11월 말에 살짝 나왔다가 12월에도 나오면서 약간의 이게 뭔가 위험한 건가 하다가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을 타격을 2월 달부터 먼저 주고 우리나라의 뭐 외국인 배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막 미국으로 도망갔었죠. 본국으로 그렇게 갔다가 3월 달에 유럽, 미국을 또 바이러스가 강타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야, 한국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그때 뭐 의료시설, 메디컬 캐패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의료시설 캐파가 환자들이 넘치다 보니까 잘못하면 입원도 못한다. 이래서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때 제가 아들하고 또 통화하면서 제가 좀 너무 이래 좀 낙천주의라 가지고 아들 보고 너가 뭐 혹시 걸리더라도 너 정도의 나이에 체력이면 그냥 한 2주 정도 아프다가 회복할 거니까 그냥 계속 남아 있어라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네, 그리고 밑에 쭉 요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기사에서 적어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 그죠? 19년도가 어땠는지. 자, 미국 경제를 떠받친 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개인 소비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이 됐지만 상품과 서비스 모두 소비가 오히려 늘었고요. 개인 소비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연율 기준 3.8% 개인 소비가 1분기에 2분기에는 0.8로 떨어졌다가 3분기에 다시 3.6% 등으로 같은 기간 산업생산 증감률이었던 마이너스 0.3, 0.8, 2.0보다는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었군요. 큰 폭은 아니고 뭐 3.6이니까. 뜨거운 고용 시장도 경제를 끌어올렸는데 올해 실업률이 3% 중후반을 기록을 해서 완전 고용에 가까웠었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를 유지하면서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무엇일까? AI나 챗GPT처럼 이제는 일상화된 용어가 아니라 GPU 푸어, GPU 푸어, POOR인가 봅니다. GPU가 없는 바보가 아니라 GPU가 없는 그런 가난한. 반도체 분석기관 세미 애널리시스가 언급하면서 널리 퍼진 이 단어는 2023년 AI 열풍의 단면을 보여준다.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너 GPU 확보해서 있어 없어? 아마 이걸로 GPU가 리치하게 있느냐 아니면 뭐 푸어하냐 그런 단위였던 것 같으네요. GPU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반도체인데 컴퓨터에서 고해상도 그래픽 처리랑 비트코인 채굴 등에 쓰이지만 최근에는 AI 학습과 추론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챗GPT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AI를 학습시키고 이를 또 서비스하려는 수요가 폭발했고 당연히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에 주문이 몰려들었고 GPU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GPU 푸어라고 불렀다. GPU를 충분히 확보한 기업은 GPU 리치. 여기 나오네요. GPU 리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GPU를 많이 보유한 회사는 다른 업체보다 빠르게 학습을 해서 좋은 AI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가지고 좋은 인재를 또 확보할 수 있었고 직접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오픈AI 같은 스타트업이 GPU 리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GPU 푸어 기업은 AI를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엔비디아는 242% 올랐고요. AI용 GPU 실적이 반영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 3분기에 14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9%가 늘었습니다. AMD부터 마이크로소프트, MS, 아마존까지 많은 기업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내놓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리오프닝에 나섰는데 하지만 경제 회복 속도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다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등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경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건 중국 청년이었는데요. 중국 대학 졸업 시즌에 올해 6월 중국 사회 관계망 SNS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이른바 사망 졸업 사진이었다고 하네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늘어뜨리거나 난간, 간판, 의자 등에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졸업사진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졸업식이 곧 장례식이라는 졸업생들의 탄식이었고 일명 시체샷, 좀비샷으로 불리는 해당 사진은 중국의 취업난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NN은 재학 내내 제로 코로나에 시달리던 대학생이 이제는 제로 직장이라는 취업난을 겪으면서 느끼는 비애를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네요.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
중국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중국 당국은 사회 불안 등을 우려해서 올해 7월 이후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아예 전격 중단을 해버렸네요. 청년 실업률 21.3이 지난 6월 데이터였네요. 팬데믹 때에도 중국 청년은 탕핑, 바이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했는데 탕핑은 똑바로 들어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서 아예 더는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면 고요. 바이란은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으며 대외적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2011년 대지진 이후 최대 문제였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묵혀둔 현안을 처리한 해로도 기록이 됩니다. 일본의 야구 팬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의 MLB 계약과 38년 만에 한신 타이거스 우승 또한 열도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로 일본에서는 꼽혔다고 하네요. 이른바 들뜬 사회 분위기는 연말에 등장한 기쿠바쿠 단어가 이를 모두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했는데요. 영어로 정치적 뇌물을 뜻하는 킥백의 일본식 발음이 기쿠바쿠, 키쿠바쿠. 키쿠바쿠가 뭔가 했네요. 킥백을 키쿠바쿠. 네. 이게 정치적 뇌물을 뜻하는 이 기쿠바쿠는 일본 정치 체제를 후준시키고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은 여러 파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최대 파벌로는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끌었던 아베파가 꼽히는데 이들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를 주최한 뒤 여기서 거둔 이익의 일부를 소속 의원들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이러한 아베파가 소속 의원들에게 돌려준 돈은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게 일본 국민의 시각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2, 3년 새 물가가 꾸준히 올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향한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 사건이 큰 도화선이 돼서 현재 내각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10%대로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쿠바쿠 사건이 기시다 내각을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뉴욕,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이 네 분의 특파원 분들이 같이 쓰신 기사네요. 한 해가 딱 이래 정리가 돼서 되게 좋다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내년 일본이 16조엔 배당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저께도 한번 요 기사 살짝 했었었죠. 지금 배당 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배당 성량은 한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최고 수준이고 총자산 중 자기자본의 비중이 자기자본 비율도 4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하네요. 총자산에서 부채와 자기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은 부채가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기사 은행채 금리 연중 최저 이자 부담 줄어들 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은행채가 두 달 새 1%포인트 내렸고요. 주담대 신용대출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10월 연체는 66개월 만에 최대 전달보다 0.2조 늘어나 2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나오는데요. 이 표에 보니까 4.81을 찍었다가 빠르게 떨어져서 지금 3.793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은행채가 여기 보통 5년물 AAA 무보증 금리가 방금 3.793이라는 얘기고요. AAA면 거의 뭐
돈 떼일 염려는 거의 없는 거죠. 예, 없는데 은행이 왜 은행채를 발행하지라고 보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예금을 가지고도 대출해 줄 수가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회사채 발행해서 3.8에 발행을 해서 뭐 5.5, 6%의 대출 빌려주면 또 그만큼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인데 요 은행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은행이 뭔가 부실해지잖아요. 은행이 부실해진다고 하면 이 은행채의 금리가 안 떨어질 겁니다 아마. 네, 약간 하일드 스프레드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 바로 앞전에 요 기사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PF 관련된 기사가 좀 많았었거든요. 이 부동산 PF가 지금 영향을 주는 게 캐피탈, 그 다음에 증권사, 저축은행 뭐 요런 식인데 실제 그 조그만 우리나라 2010 그때가 12년 13년이었죠. 저축은행 망했을 때 솔로몬 저축은행부터 부산상호저축은행 쫙 망했을 때가 2012년 네 그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정도 망하는 걸로 시스템 위기는 안 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은행이 위험해지는가가 중요한데 은행채의 금리를 보면 네, 시스템 위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빅테크 2배 뛸 때 중국 전기차는 40% 추락이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 주요 ETF 공모펀드 연중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상위가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97%. 그다음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인덱스가 89.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 뭐 이런 것들 87, 82 이렇게 쭉 있고요. 하위 ETF는 타이거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마이너스 37 그리고 타이거 여행 레저 여행 레저가 오르다가 또 다시 뭐 밀려서 마이너스 17% 돼 있고 중국 본토 CS300 마이너스 13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셀렉티브 마이너스 13 타이거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주 질문이 있습니다에서는 아까 그 기사랑 그 댓글이랑 그다음에 또 내 퇴직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 좀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ETF 그런 걸 한번 특집으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